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12.3 또 내란 사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특히 경제 상황 중에 하나 짚어볼 게 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 당시 그 방한 중이었는데 네. 그때 아마 불법 기업하고 본인 괜찮다고 SNS 글 쓰고 급거 귀국했던 것 저희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키르기스탄하고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스마트 시티 사업이죠. 그게 지금 무산될 것 같다고요? 네, 국내 이제 업체가 거기 유명한 관광 도시 인근에 605만 평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네.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이거든요. 이 대통령 와 있는 동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고 10시간 만에 계엄령이 불법 계엄령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나라 계엄 내란이 일어나고 참 이 사람이 네. 와 있는데 대통령이 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렇게 민주적인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되게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외국에서 엄청 중요한 손님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 나라를 무시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느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부르지를 거죠. 말든가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계엄을 선포해버리고 아니면 가고 나서 하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의혹 제기합니다. 어떤 그 의혹이요? 계엄이 제 보기에는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선포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키르기스탄 뭐 엄청 이렇게 말하면 되나? 엄청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상이 지금 와 있는데 네. 하긴 어려웠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스웨덴 총리 방문 그 사이에 지금 한 스웨덴 거잖아요. 총리가 오기 직전에 한 거잖아요. 오기로 했었던 시간 나중에 취소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하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딱 놓고 봤을 때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 친러 국가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계에서 조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사실은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스웨덴 이 두 나라를 놓고 봤을 때 굳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다면 전자 쪽이 훨씬 부담이 없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굉장히 무시한 거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네. 저도 그냥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우리 그 한국산 전자 개표기를 키르기스탄에서 도입을 했고 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거 도입했기 때문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필이면 이 수교 3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그 시간에 계엄이 선포된 거거든요. 뭔가 뚝뚝뚝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저는 그 국가 기관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 있을 때는 주로 좀 약간 일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이제 국가 기관들 움직임도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왔던 진술도 있잖아요. 네. 내 이제 선포까지 했잖아.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 시간 만에는 보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딱 봐도 원래 이분들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시간보다는 일찍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키르기스탄 여기서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이 된 거지. 네. 시기상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서 그리고 저 여기서 땡긴 것이다. 그 키르기스탄의 변호단을 맡으려면 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는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소련이 약간 붕괴됐을 때 독재적인 독재보다는 이제 권위적인 소련의 마지막 당서기가 아직까지도 그 나라 대통령 그래요. 그런 시스템인데 네. 키르기스탄에서 두 번이나 혁명이 일어났고 정권이 그 진로 진미 사이에 갔다 왔다고 대통령 대선을 하면 한 100명 가까이 출마를 합니다. 그나마 민주 국가네요. 네, 그래서 그 투표지가 너무 길어요. 많은 사람이 대선에 100명씩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지 전자개표 그걸 팔았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다. 거는 예. 그 한국 개표기 덕분에 그나마 더 훨씬 만연하던 부정투표가 많이 줄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줄었죠. 예. 29조 이 스마트 시티 사업 이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산이 됐어요. 키르기스탄에서 하기로 하고 간 건데 못 믿겠다, 못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등등의 외교적 충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들 많아요. 이제 해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엄청 네.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해외 법인장들 같은 경우에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장들이 한국은 너무 불안하니까 안전수당을 더 줘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니 우리는 멀쩡한데 치안 아직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위협감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의 총수들이 제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계약을 앞둔 나라들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협상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말로써 괜찮습니다를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자, 위험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더 내놓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은 그 담보를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외교는 다 스탑이 된 상황이에요. 네. 왜 한국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당연합니다. 예. 어느 나라도 한국하고 지금 중요한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누구하고 얘기하죠? 권한 대행하고 얘기합니까? 이 권한 대행도 내란 피의자고 곧 이거 탄핵당할 거라는 게 외국에선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알파고 진짜 외국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정상이 없는 상황이고. 좀 가까운 나라이라면 좀 불안할 수가 있나? 먼 나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국가 기관들의 정통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시민들, 공무원들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기 필요한 일은 아마 처리됐겠지라는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가까운 나라라면 미국 정도 네. 이제 같이 일하는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중국이라면 예. 뭘 보고 배팅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나라들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면서 신용평가 등급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만 됐었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국은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 돈이 투자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인 거거든요. 예. 멀리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으니까 회복이 될 거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한국이 회복될 거 믿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 상황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합니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시리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가도 정부의 국방부 산하 통합을 합의를 했는데 쿠르드족 시리아 민주군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한 거죠? 우리 왜 불참한 겁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이제 아사드 정권 말기에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무장 조직들은 이제 다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다 국방부 밑에 있는 통합된 군대를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튀르키예로부터 사주를 받은 시리아 국민군이 오케이 했어요. 나머지 세력이 이제 쿠르드군인데 쿠르드군 말로는 걔네들 아직도 무기를 들고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걔네들 거기 앉아 있는데 나 거기에다가 어떻게 와요? 그래서 쿠르드군이 그 이번에 아사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해방 기구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튀르키예의 남부에서 시리아의 북부에서 활동했던 튀르키예 사주를 받아서 활동한 또 따로 하나 무장 단체가 있어요. 시리아 국민군. 걔네들이랑 마찰이 있는데
그 아직도 교전을 벌이는 중에서 내가 같은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하고 교전을 아는 거예요. 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종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그 소위 아주 소수파인 알라이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알라이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이 반군이 수니파거든요. 네. 수니파가 과연 우리의 일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다른 드루즈파라든지 기독교도라든지 또는 시아파 소수 종파들 같은 경우에도 아사드가 사실은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그 아래에서 다수인 수니파를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네. 나머지가 약간 보호받는 느낌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군이 수니파예요. 순위파예요. 다수인 수니파예요. 그럼 과연 이 소수가 아무리 야 우리 종교적으로 엄청 다양성 인정해 줄 거고 우리 시리아는 앞으로 세속 국가가 될 거야 라고 말을 계속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 내에서 내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안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다는 그렇겠죠. 거죠. 네. 자, 결국은 뭐 이렇게 내전이 오래 지속되다가 가동 정부가 들어서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계속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트리 문제인데요. 지금 이 도시는 기독교분들이 다수보다는 기독교분들의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도시거든요. 방화가 이제 예, 있었죠? 스카일 바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게 크리스마스 나무를 세운 거예요. 트리. 예, 크리스마스. 아, 이슬람에는 저거 안 씁니까? 크리스마스 없어요. 없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질문 아니 죄송할 거예요. 잘못된 저도 거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죠. 크리스마스하고 신종이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아 신종이 따로 있고 예, 1월 1일 크리스마스 따로 있고 25일, 11일 몰랐어요. 25일. 달라요. 예. 오. 아, 그리고 튀르키예 안에 있는 기독교분들이 종교에 있으니까 그분들 크리스마스는 2월 7일이에요. 2월 6일인가? 다르군요. 예. 하여튼 이제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람들 누구 2명이 와서 풀대어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모하메드 졸란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아흐메드 아샤라 발표를 했어요. 이 2명이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아니다. 우리 사람 아니고 이 시리아를 해방시킨 데 있어서 외부에서 왔던 지하디스트예요. 아, 지하드다. 우리는 이미 그 2명을 이제 그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잠잠치 않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아, 공유를 했습니까? 네, 공휴일 해버렸어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네. 이 모하메드 알 졸란인 아무리 봐도 외국의 시선을 알아요. 외국의 눈치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알아요. 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제 시장 안 풀릴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그 최소한의 길에서는 좀 약간 조성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싸웠던 애들. 네. 그동안 IS하고 알카이다랑 같이 싸웠던 애들이에요. 걔네들의 생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할까 물음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종교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예.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네. 튀르키예가 계속 쿠르드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쿠르드 민병대를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IS를 상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반군 지도자는 사실 군복 벗고 양복 탁 입으면서 우리 세속 국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서방 국가 특사들 계속 만나면서 정상 국가로 빨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부 쪽에서는 IS 잔당들과 쿠르드족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도 여전히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튀르키예도 제가 봤을 때는 튀르키예가 굉장히 시리아 새로 생기는 이제 정부에 숟가락을 많이 얹고 싶어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그렇죠. 싶어합니다. 예, 지난번에 네. 얘기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국 언론에서 잘못 짚어보고 있어요. 왠지 튀르키예 그 시리아인이 새로운 정부는 이제 뭐라고 하면 튀르키예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핵심 세력이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네.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핵심 세력은 튀르키예로부터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내일 모레 시리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양 세력이 이 시리아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누구한테 영수증으로 끊을 때는 튀르키예를 끊을 거예요. 그렇지. 마치 예전에 이라크의 전쟁이 이제 미국의 손으로 끝났지만 네. 당분간 독을 이란이 받잖아요.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란의 힘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시리아에서도 지금 잘 됐어. 시리아는 이제 튀르키예 손에 갔다고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일 모레는 튀르키예의 힘이 1%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일론 머스크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을 무산시켰어요.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7일 날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18일 새벽에 갑자기 머스크가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2년 내에 퇴출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런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는 정치 자금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0개의 트위트를 계속 올립니다. 트위트를 올리면서 계속 압박을 하죠. 근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몇 시간 후가 돼서야 이 예산안 왠지 민주당에 거저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풀어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정권 잡을 거니까 나 마음대로 돈 쓰고 싶으니까 요걸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공화당이 이제 수정 임시안까지 만들어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야 너네 다 합의해놓고 지금 머스크가 뭐라고 하니까 이거 부결시킨 거냐 뭐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 그림자 대통령이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결국 아슬아슬하게 그 셧다운 6시간 앞두고 겨우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 통과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폐지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일정 부분 조정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 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과 관련된 투자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쏙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빠졌느냐. 결국은 머스크랑 관계되는 그렇죠. 거다. 머스크가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 굉장히 큰 게 있고 테슬라의 뭐 엄청난 매출 절반 정도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하이에 엄청난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머스크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죄게 되면은 머스크가 결국 사업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머스크의 입김으로 인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은 머스크한테 굴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심어준 사람인가? 아니면 머스크는 진짜 이번 정권이 많은 물음표들을 하나의 판도라 상자에다가 담아놓고 열릴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조만간. 그 중국이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쭉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트럼프한테 표를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은 머스크를 뽑은 거다. 머스크를 뽑은 것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균열을 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겠죠. 이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머스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이란 말이에요.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머스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같이 가는데 일정 시점 돼서 머스크가 훨씬 더 자기를 앞지르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머스크가 받게 되면 트럼프가 그걸 못 견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왜 우리 그 예전에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알리바바가 날아가듯이 규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왕치산을 앉혀가지고 다 뭐 부패 청산한다고 목 치는 역할을 칼잡이를 왕치산한테 맡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트럼프가 깨부수고 싶은 어떤 시스템들을 머스크를 통해서 깨부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머스크 두 사람 어떤 관계가 어떻게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의 또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다 미국 가져갈 수 가고 싶다. 아 거기 또 튀르키예, 한국 뭐 다 집어넣어 뭐지 모든 친미 국가들 다 갖다 넣어. 근데 다른 나라 영토잖아요. 저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일단은 결란드는 네. 이제 덴마크 영토라고 하지만 덴마크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덴마크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거기 살아서 거기 자기 땅 아니고. 아 캐나다는요 그러면? 캐나다 정도는. 파나마는요. 근데 파나마는 예전에 미국이 하다가 파나마한테 납부했었는데 근데 그 납부 과정에서도 진짜 더러운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 안 주려고 했던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네. 자꾸 파나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드러났는데 애들 루트박의 책에서 나오거든요. 야, 그 쿠데타들 우리 CIA에서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바나나 운하는 설깃했었는데 우리가 왜 돌려줬지? 다 이 민주주의 때문인가? 그래서 트럼프 보기에는 그래 쓸데없는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바나나 문화를 넘겨줬는데 돌려받을 때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캐나다는 나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가능성 있는 거예요? 캐나다가 연방에 편입되는 거, 그린란드 사고, 파나마 받고 이런 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건 전 세계가 트럼프는 입에서 나온 대로 씨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말 욕설이 돼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1기 때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구나 무시해 였다면 2기 때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요. 귤랜드는 1기 때도 말했어요. 2019년에 나 덴마크 사고 싶어 말했는데 그때는 뭐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덴마크가 발끈했단 말이죠. 네. 자 이제는 달라졌어요. 트럼프 말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계산하에 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세게 확 던져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하면은 그 대응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린란드만 해도 사실 원래 미군 기지 거기 있어요. 공군 기지. 지금 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막 이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하니까 덴마크에서 방위비를 그린란드에 2조 원을 지금 증액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 앉아서 아무리 앉아가지고 야 니들 방위비 조금 올려라 언제까지 미국이 보호해 주냐라고 트럼프 끊임없이 얘기를 해봤자 들은 적도 안 하는데 바로 나 그린란드 뺏어버릴 거야 하니까 효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도 그 얘기가 야 너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 얘기 왜 나왔냐. 트리도 총리한테 야 너 주지사야 이런 얘기 왜 나왔냐. 캐나다 관세 붙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트럼프한테 세게 나갈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파나마 운하 1914년에 미국이 건설을 했어요. 미국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1999년에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파나마가 여기를 주로 운행하는 데가 미국 선박들인데 엄청나게 운송비를 올렸어요. 수수료를. 통과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 낮춰라라는 거 하나. 또 하나 5개의 항구 중에서 2개를 홍콩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홍콩 기업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 우리 코 밑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우리 거슬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세게 던진 다음에 그 밑에서 협상을 하려는 하나의 좀 협상 기술이라고. 어쩌면 막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 저는 그 결란드 좀 다르게 생각한 건 뭐냐면 트럼프하고 미국에 있는 일부 세력이 결란드에서 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얼음들이 이제 좀 약간 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하바rovsk에 있었던 항구에 있는 그 배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똥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이제 레닌그라드 들어와야지 러시아에 도착하는 건데 얼음들이 이제 좀 녹으니까 그 북극에서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네네. 자, 그거 진짜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럼 결란드는 너무 지정학적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결란드 필요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나죠. 거기 희토류라든지 천연 자원들이 엄청 많고 80%가 빙하였는데 그게 지금 녹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자원을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북극이 녹으면서 사실은 그 북극해를 둘러싼 패권 경쟁도 지금 엄청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야 북극해 니들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면 거기를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는 게 니들한테는 항행의 자유에서 엄청 유리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린란드 그 당시에 2019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면 이 땅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러고 추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살고 있어요. 5만 7천 명 정도. 그래서 어쨌든 버킷리스트예요. 가보고 싶어요. 가세요. 뭐. 네. 네, 덴마크 영일 때 가세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린란드를 산다는 건 예, 불가능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결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